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 2. 부패한 정부가 일본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한 것인데요. 올해 기준 IMF의 수치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게 밀려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불패 신화에 취해 있던 일본인들은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반면 일본 뒤를 무섭게 추격한 한국은 내년에는 확실히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최악의 위기가 겹치면서 마침내 그 썩은 뿌리가 드러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한파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절제하게 풀린 화폐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를 걱정한 국가들은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하며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흘러나온 돈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었으며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자산의 등장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금리는 지속되었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은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이 끝나면서 미국 연준에서 칼을 들고 통화량 억제에 나선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미국은 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한때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은 저금리의 혜택을 보며 실물 자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격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잇따른 금리 인상안을 발표하는 탓에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풀린 돈은 다시 주인을 찾아 지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자산을 사들이던 개인과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과 빚을 낼 정도로 투자에 나섰던 국가와 개인들은 고금리 폭탄의 직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 걱정이 더 앞서게 된 것이죠. 이미 과도할 정도로 빚을 낸 국가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부채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파산할 정도로 후진국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국가들 역시 금리 폭탄의 영향을 맞았죠.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맞춘 다른 국가들 화폐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금리도 상향 조정이 들어간 것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뜻밖의 국가가 최악의 형태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부터 일본은 의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 엔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엔화 가격을 낮춰 일본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행동이었죠.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악화된 일본 시장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엔저를 권장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 치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일본인 특유의 심리도 극복하기 위해선 과도할 정도로 통화량이 풀려 투자 심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유효한 듯 보였습니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경기는 활발했고 경제 지표들 역시 하락세에서 약상승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정책은 대중요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선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내부 구조 개선을 해야 했으나 아베노믹스 덕분에 풀린 경기로 이 시기를 일본 정부는 놓친 것이죠. 결국 미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일본 경제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이 사태를 예견했던 경제 전문가와 일본 관료들은 심각한 경고를 남기며 이를 비판했죠.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 경제는 쓰러지기 직전이며 다른 국가들이 이미 일본을 추월해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그는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G7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언하면서
대만도 곧 있으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의 예견은 틀릴 것이라고 바라봤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예측한 일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IMF에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죠. 오랜 기간 버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어도 내수 경기와 튼튼한 채권을 통해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던 일본이 결국 추락한 것이죠. 올해 2022년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PPP 매력 지표에서 일본이 최초로 5만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5만 달러 선은 항상 넘었던 일본이 마침내 그 선조차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이죠. 5만 달러 지표에 속한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에 속한 잘 사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만 달러 선을 넘기며 당당히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 일본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IMF가 발간한 자료에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던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다른 지표에서도 일본의 추락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세계경제전망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34,360달러를 기록해 격차가 77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약세를 감안해 지난해 35,000달러에서 4% 줄어든 금액인데요. 엔화 가치는 이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 탓에 지난해 39,300달러에서 12.6%나 떨어진 34,360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IMF 통계 작성 이래로 최소 수준인 770달러로 좁혀지면서 1995년 31,640달러 수준의 격차를 보였단 1인당 GDP는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달러 현상을 보이며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 역시 일본을 조이고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1달러 당 150엔이라는 수치에 임박한 환율은 올해 말인 12월에는 16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미디어 겐다이 비즈니스는 경제평론가 스즈키 다카이로의 분석을 인용, 일본 경제가 최악의 경우 2023년 환율 180엔 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도 모자라 물건값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 본 것이죠. 파산하는 기업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자료를 인용해 올해 4-9월 사이 도산한 기업이 15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많은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분석했죠. 일본 민간 경제 부분에서도 이러한 위험 신호는 커지고 있습니다. 100엔 숍 열풍이 불었던 일본에서는 이제 500엔 숍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게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적당한 품질의 싼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무인 양품이 선보인 500엔 숍은 큰 인기를 누리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대증요법으로 경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일본은 한계를 맞이하며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계 부채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 빚 갚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세수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폭탄으로 일본 정부에게 더욱 큰 부담이 가해진 것이죠.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60%가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라면 진작 파산하고도 남았겠지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의 통화 가치와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 덕분에 겨우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부는 엔화 매입과 달러, 외도 정책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강달러 기조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에 손을 대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앞장선 상황. 최근 아베 전 총리 사망과 통일교 관련된 이슈로 인해 일본 정계에서 기시다 후미오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지율 20%대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들었죠. 이를 막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는 최근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의 10%를 보조하는 방안을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4조 2천억 엔, 한화로 40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빚이 더 한층 늘어나는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오히려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더 빠르게 죽어간다는 비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경제 지표와 일본의 경제 지표를 비교하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격하는 한국의 성장세에 일본은 그나마 남은 자존심도 꺼지는 상황. 엔저 쇼크로 손해를 입은 일본인들 상당수가 외화에 투자하며 일본의 부가 현재 외부로 빠져나가며 일본인도 일본을 버리는 가운데 과연 일본은 끔찍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 부패한 정부가 일본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최근 들어 하루가 다르게 원자재 가격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널뛰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복잡한 유럽 국가들은 사상 최대의 에너지난을 맞이하고 있어 가스 수요가 가장 많아지는 이번 겨울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측이 8월 31일부로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잠그겠다는 엄포를 놓자 유럽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000% 즉 10배가 상승했으며 전기요금 역시 급등해 평소 10만원 내외의 전기요금이 나오던 독일의 가정집에선 7월 전기요금으로 900유로, 우리 돈 120만원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에너지 가격은 제조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원가 상승을 부추겨 경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촉발시킵니다. 독일 기업들도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공장 가동을 3분의 1로 축소시키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8월 31일 이후로 러시아가 가스관을 완전히 잠궈버리면 독일과 유럽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암흑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G7 선진국들도 에너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 역시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일본의 국가 전력망을 담당하는 인프라에 납품된 일본 업체들의 부품이 불량인 것은 물론이고 수십 년간 납품을 위한 시험 성적 조작과 품질 조작을 일심차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며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올 겨울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블랙아웃까지 전망되는 상황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일본 당국이 기존의 품질 조작을 일삼던 자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한국의 기업들을 부품 공급사로 선정하려는 상황에 일본의 언론들은 자국의 핵심적인 전력 공급망을 한국에서 담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무역 통계가 발표되자 일본 경제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출 금액이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본의 상반기 무역 통계는 역대 최대 적자의 불황형 엔저와 함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 금액이 500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21일 일본 재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무역 수지는 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1979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무역 적자로 기록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디지털 시대에 일본의 경제와 산업이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결과들이 현재의 무역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정부를 당황시키는 일이 일어나 일본 산업계 전반적으로 초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일본 정부는 긴급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발표하며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대규모 원전 개발과 건설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안전을 이유로 7개의 원전을 가동 정지했으며 이후에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행보에 앞장섰지만 최근 에너지 주권을 갖지 못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서 현존하는 기술로는 유일한 에너지 독립수단인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하려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시사하자 주변국들의 불안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들은 일본이 원전을 재개하던 말던 큰 관심이 없으며 위치가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만 일본 원전에 대해 냉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후쿠시마와 같은 실수는 2번 다시 없을 것이란 다짐으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전 재개 발표와 동시에 후쿠시마 이후 폐쇄가 결정났던 일본 원전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진단이 시작되자 상상치도 못한 불량 부품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 원전은 물론 첨단 제조업체의 신뢰도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제강업체인 일본제강소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4년 동안 원전에 납품되는 제품들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전형 핵심 부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품들은 원전 내 터빈과 터빈의 축이 되는 회전 샤프트, 그리고 발전기 내부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코일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원전들은 설계 수명이 50년이며 중요 핵심 부품들도 비슷한 수명을 보장해야 하지만 품질이 조작되어 고장을 일으킬 경우 후쿠시마와 비슷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품 감사는 이제 시작이며 현재 진행형으로 추가적인 조작 부품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조작이 현재 알려진 1998년부터가 아니라 더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국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전에 조작된 부품이 탑재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이 원전 3.45기와 겐카이 원전 3.45기가 수개월간 가동이 중지되는 등 일본 산업계 전반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원전에 탑재된 고배제강의 부품은 원자로 경납용기와 발전 설비에 장착되는 알루미늄판과 구리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일본 제조업의 신뢰도는 땅으로 떨어졌고 수출하기로 예정된 물량도 줄줄이 취소되는 등 국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쿄전력의 원전 중앙제어실 부정과 미쓰비시 전기의 허위검사 성적표, 도레이의 성능검사 부정이 잇따라 확인되었고 심지어 일본의 정부 기관인 국토교통청마저 8년간 건설사 수주 실적을 고의로 중복 계산하는 등 실적 부풀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가리지 않고 품질과 실적을 조작하자 일본 당국에서는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품질 조작 부품과 제조업체들을 원전 사업은 물론 국가 핵심 사업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원전 관련 부품들을 수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원전 관련 중대 사고가 하나도 없고 국제적으로 일본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품질 조작 같은 일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본 당국이 이런 검토를 하자 일본 언론에선 자국 제조업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제조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전혀 없는 일본의 원전과는 다르게 한국의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UAE 수출, 며칠 전엔 이집트의 3조 원 규모 수출 사우디엔 원전 수출 마무리 단계 절차를 밟고 있어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2의 후쿠시마와 같은 일들이 발생해 불안한 것보다
차라리 한국의 부품을 사용하여 안심하는 게 낫다며 한국 부품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우리 원전의 핵심 부품이 일본에 수출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일본 측에서 한국산 부품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품질 조작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일본 업체들이 한국 제품을 참고하여 개선된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등 기술 유출에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철을 맞이해 전력 예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일본은 한시라도 전력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자국의 불량 부품 때문에 발전소 가동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일본의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에너지 절약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위기 상황에 근접한 3%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일본의 가정집은 물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체들도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고 있을 정도로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자존심을 구기고 한국과 미국 주도의 새로운 전력 프로젝트에 참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미국 주도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프로젝트에 일본이 자신들도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기존 원자로의 위험성을 대폭 감소시킨 SMR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SMR은 기존 원전을 100분의 1로 축소시켜 놓은 소형 원자로이며 일반 트럭에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발전 용량을 작게 하고 위험성은 더욱 작게 해 한국,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 SMR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SMR이 개발되어 상용화되면 현재 중앙 집권식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국으로 공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설치할 수 있어 전력 소외 지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섬나라인 일본 특성상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일본이 한미 주도의 SMR 프로젝트에 참가해 많은 것을 넘어가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일본이 국제 원전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소형 SMR이 확대되는 시기엔 미래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전력 당국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어 겨울철 전력 공급에 비상이 생겼다는 발표를 하고 있어 일본 내부에서도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은 계속하고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일본의 전력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5% 내외로 현재 일본 내 전력 예비율 3%를 감안하면 매우 큰 규모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면 일본의 제조업체와 가정집은 물론 많은 사회 기반 시설들이 블랙아웃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사회와 일본 내부의 우려 속에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원전 재개를 발표하며 드러난 일본 기업들의 품질 조작 사태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